이번에는 사회복지조사론 제8장 측정과 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과 척도에서는요, 측정 수준, 척도의 유형, 측정 오류,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주로 살펴봅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규칙에 의해서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측정의 결과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로 할 수 있는 기능에 따라서 측정 수준이 높으면 우리가 이제 사칙연산까지가 가능한 비율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지만 숫자를 가지고 연산은 할 수가 없고 단순히 이는 이는 뭘 의미한다. 그래서 단순 구분해주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명목 수준까지, 측정 수준은 명목에서 비율 수준까지 4가지 수준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각 수준의 차이들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측정 도구, 줄여서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도의 유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측정을 잘 해야 하는데 측정을 잘 못한다라는 것은 실제 측정값이 50인데 특정의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한 값이 60 혹은 70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얘는 측정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측정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측정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성격에 따라서 체계적, 비체계적 오류라고 2가지를 구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체계적 오류는 뭐고 비체계적인 오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측정의 오류의 반대말은 측정을 잘 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측정을 잘 했다라는 것도 2가지 기준이에요. 같은 대상을 측정한 값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은 신뢰도가 됩니다.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합니다. 측정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걸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의미, 그리고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살펴본 후에 신뢰도와 타당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이제 8장의 내용이 구성이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측정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0페이지 상단에 측정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에 존재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무엇을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는, 주로는 이제 숫자를 부여하는데 그 숫자가 기호적인 의미만 갖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명목 수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가 실제로 계산이 가능한, 연산이 가능한 수준, 이게 이제 가장 가능한 게 비율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주로 이제 부여하는 것이 측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그 측정 수준 바로 위에 있는 마지막 땡을 보시면 사회과학에서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특질 자체를 측정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우울 혹은 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만 우울을 직접 혹은 자존감을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그 특질을 나타내는 지표,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 혹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 이거를 지표로 삼아서 각 지표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정도가 어떠한가를 수치화한 후에 그것을 뭐 합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지표로 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측정의 수준입니다. 측정의 수준은요, 가장 높은 것부터 앞글자를 따면 비, 등, 서, 명이에요. 그래서 너랑 나랑 뭐 이렇게 너랑 나랑 어머 사인이 비슷하네, 서명이 비슷하네, 이런 느낌으로 비, 등, 서, 명, 요렇게 이제 그 측정 수준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숫자로 보이더라도 이 숫자의 기능이 단순히 서로 다른 속성을 분류하는 기능 이상을 갖지 못할 때 이걸 명목,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지만 사실 명목상의 숫자일 뿐이지 연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명목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분류 기능만 갖는 건 설문지에서 예를 들어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이 여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 1과 2는 덧셈이 안 돼요.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남은 남자를 둘 더하면 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속성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개의 속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남자는 1이라 하고 여자는 2라고 하자라고 숫자를 부여했을 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명목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명목이 갖고 있는 단순 분류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상위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게 서열이에요. 그럼 뭐의 서열이냐면 숫자들 간에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소관계 높낮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기능만 있는 거지 여자가 남자보다 성별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학력 수준의 경우에는 1 무학 2 초졸, 그 다음에 3 중졸 등등등으로 얘기를 할 때 이건 분류를 해주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범주와 속성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리고 경제 수준 1 상, 2 중, 그 다음에 3하라고 얘기를 할 때 앞으로 갈수록 이게 분류도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경제 수준이 높은 관계가 있잖아요. 이럴 때 경제 수준 상중하라든지 학력 수준 이렇게 범주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 분류 이외에도 서열이 존재한다 해서 얘를 서열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수준인 등간은요. 기본으로 분류도 하고 그리고 높낮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수준의 성격을 내포하면서 플러스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숫자들 간의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서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학과 초졸 사이 그리고 초졸과 중졸 사이에 간격이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무학이 초졸이 되려면 6년이 걸리고요. 그다음 초졸이 중졸이 되려면 보통 3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 2와 3 사이가 간격이 같다라고 전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서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등간 수준부터는 숫자들 간의 간격이 일정하다, 같다 해서 같을 등자를 써서 간격이 같다 등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등간 수준에서는 0의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0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 0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것을 우리는 절대형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등간 수준에서는 0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형이 아니라 이걸 임의적인 0이,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이걸 0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에서의 0입니다. 온도에서의 0은 온도가 없어서 0이 아니라 사람들이 순수한 물이 얼기 시작하는 그 수준의 온도를 0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0은 온도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걸 임의적인 0이 성립한다, 절대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형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절대형이 성립하지 않으면 더 곱셈이나 나눗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간 수준부터는 등간과 비율 수준에서는 연산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 연산 중에서도 등간이 가능한 건 덧셈과 뺄셈까지고요. 그러면 비율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인 비율 수준은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주 기간, 거기서 산 적이 없으면 0입니다. 그죠? 연령, 태어나지 않았으면 0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없다라는 의미가 성립이 돼요. 이게 절대형이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도 성립을 해서 모든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통계 분석이 가능한 거는 당연히 비율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높은 수준의 측정은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속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비율은요. 분류 기능도 있고 서열 기능도 있고 등간 기능도 있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는 비율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면 서열처럼, 이 서열이라는 것은 범주를 구성하고 높낮이가 있는 구조로 다운시켜서 측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서열 수준으로 측정이 가능한 변수는 사실 비율 수준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비율 수준으로 내가 측정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측정은 높은 수준으로 전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측정이 가능한 변수는요, 낮은 수준으로 변환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있는 변수의 측정 수준과 사용 가능한 통계 분석 방법 표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17회 시험, 그러니까 2019년도 시험하고 2023년도 시험에 그렇게 2번 나왔거든요. 그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지 않고, 사실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 방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다면 이 표의 텍스트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이건 나오면 틀리지 뭐. 그치만 주로 나오는 것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요는 명목 수준보다는 비율 수준으로 갈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계의 수준이 높아져요. 그리고 다양한 통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측정 수준에서 121페이지 하단에 이제 명목 변수라고도 부르고 명목 측정이라고도 부르고 명목 수준이라고도 부르고 뭐 명목 측정이라고도 부르고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명목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범주와 속성을 분류하는 기능만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남자를 1, 여자를 2라고 하는 성별이 그렇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 없음,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서로 다른 종교를 나눌 뿐이지 뭐 뒤로 갈수록 종교가 높네 마네 이런 게 성립하지 않아요. 서열은 성립하지 않고 단순 분류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명목 수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목 수준에서는 서로 다른 범주를 잘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명목 수준의 변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2가지 원칙이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상호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종교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설문지상의 응답범 중에서 5를 안 줬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5는 안 주고 여기까지만 응답범주를 이렇게 4개만 줬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종교가 없는 건 아니고 종교가 있는데 근데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1, 2, 3, 4 중에 체크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라는 항목이 없으면 이건 포괄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응답자들이 적어도 하나에는 체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범주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을 포괄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21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호 배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여기에도 해당하고 여기에도 해당하고 그러니까 범주들 중에 하나에만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2개, 3개에 막 걸쳐서 난 여기에도 이렇게 체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각 범주가 서로 구분이 되도록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간 소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은 1,000만 원 이하가 들어가고 이쪽은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 얘는 둘 다 1,000만 원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연간 소득이 딱 1,0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도 체크해야 되고 여기에도 체크해야 되나요?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둘 중 어디다가 체크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그렇죠. 1,000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는 건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범주로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22페이지 상단에 단일 차원성의 원칙인데요. 한 가지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자면 귀하는 지금 정부의 복지 정책에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1. 자주 찬성한다. 2. 매우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주라고 하는 것은 빈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매우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주의 구성이 빈도면 빈도 혹은 강도면 강도 이렇게 하나의 차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뭐 어떤 건 빈도를 어떤 건 뭐 정도를 강도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한 기준으로 범주를 배열하라. 이게 이제 단월 차원성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열 변수 아까 얘기했습니다. 서열 변수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이 연간 소득 있잖아요. 범주를 나눴고요. 이렇게 범주를 5개로 나눴죠. 그럼 분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류된 범주들 사이에 뒤로 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구조를 가지죠. 그러니까 분류도 있고 그다음에 서열 수준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범주를 구성을 했고 범주들 간에 서열이 있으면 얘는 서열 수준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서열 관계는 없기 때문에 얘는 명목 수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간 변수예요. 등간 변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분류 기능도 있고 서열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숫자들 간의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 등간 변수의 숫자 0은 없다라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임의적인 0이지 절대 0이 아니다. 따라서 연산 중에서 덧셈과 뺄셈은 가능하지만 곱셈과 나눗셈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등간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앞서 제가 온도에서의 0은 온도가 라는 의미를 갖지 않는 등간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능지수, 그러니까 IQ 검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요, 밥도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생활을 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지능지수 문제를 풀었는데 IQ 검사지 문제를 풀었는데 빵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빵점이 의미하는 건 그 사람 지능이 아예 없다라는 건가요? 살아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Q 검사에서의 0은 그 사람은 지능이 없어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특정의 시험 점수, 그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빵점, 이게 그 사람이 그걸 하나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빵점 맞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답을 다 피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를 조금만 해도 하나라도 맞거든요. 2개 정도 맞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빵점을 맞췄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답을 정확히 피해 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이걸 전혀 몰라라고 얘기하지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의 빵점도 절대 0이 성립되지 않아요. 등간 변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점의 환산 평점 같은 거 있죠. 이것도 결국은 점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걸 하나도 몰라 이런 의미를 갖지는 않아서 등간 변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율 변수, 비율 수준, 비율 측정,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할 때 얘는 절대 0이 성립해요. 자, 소득을 물어봐요. 나 근데 지난달에 일을 못해서 소득이 빵이에요. 없으면 빵. 그쵸? 소득은 비율 수준입니다. 무게를 물어봅니다. 중량 나갈 게 없어요. 빵. 자, 그래서 이것도 절대 0이 성립하는 비율입니다. 길이. 그죠? 길이 나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빵. 거주한 적이 없어요. 빵. 그래서 얘네들은 다 비율 수준이다. 비율 변수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와 이제 측정인데요. 동일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12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2번에 변수의 측정 수준이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가설을 구성하는 변수들. 그래서 가설에서 뭐 독립, 종속, 매개, 조절 변수, 통제 변수 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3장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측정할 때 이제 명목 수준으로도 할 수 있고 서열 수준으로 할 수도 있고 등간 수준으로 비율 수준으로 다양한 측정 수준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동일한 변수라 할지라도 조사에 따라서는 측정 수준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원래 없으면 빵이 가능한 비율 수준이에요. 그런데 높은 수준의 측정은 낮은 수준으로 변환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을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인 서열로 바꿔서 측정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을 물어봤을 때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을 10,000원 단위로 얘기해줘. 그럼 그 사람이 직접 숫자를 쓰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주로 등간 아니면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너 IQ가 얼마야?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얼마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숫자로 직접 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열이라든지 혹은 명목 변수 같은 경우는 숫자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1, 2 해갖고 체크하는 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1번 같은 경우 자 월평균 소득 이렇게 괄호 안에 직접 소득을 쓰라고 할 때 즉 이런 경우는 등간이나 비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소득이 없어요 해서 빵이라고 쓸 수 있다면 얘는 비율 수준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이렇게 응답 범주를 주고 이 범주 중에 어느 하나를 체크하게 한다면 얘는 서열 아니면 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서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득은 비율 수준이지만 내가 설문지에 이거를 비율 수준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서열 수준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 사람의 소득을 직접 쓰라고 하면 내가 널 믿고 어떻게 내 소득을 직접 까냐 해서 이거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응답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확한 소득을 까지 않아도 되도록 일부러 이렇게 있잖아요. 범주 중에 하나를 체크하도록 하는 게 다운시켜서 측정하는 경우가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설문지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딱 보면, 얘는 명목이다. 혹은 서열이다, 등간이다, 비율이다 이게 팍팍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범주를 주고 체크하라고 하면 명목이나 서열이다. 그런데 여자 남자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명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교 사이에도 대소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명목이 되겠죠. 자, 근데 4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는가 뒤로 갈수록 학력이 높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범주형이라 할지라도 서열 수준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6번도요 앞으로 갈수록 보다 더 건강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얘도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서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직접 숫자를 쓰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등간 아니면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연령 같은 거 나이 있잖아요. 안 태어나면 빵이에요. 우리가 0 전에 마이너스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태어나기 전은 빵, 태어나야 1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 태어나면 빵, 없어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비율 수준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녀가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인가? 아들이 생존 자녀 아들이 없어요. 그럼 빵. 그 다음에 딸도 없어요. 빵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 뭐죠? 없어서 빵이 가능한 건 얘는 비율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설문지를 예시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는 측정의 수준은 그러면 명목도 있고 서열도 있고 비율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등간 수준의 질문은 지금 이 설문지에는 포함되지 않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째 주제인 척도입니다. 척도는요 4글자로 얘기하면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즉 측정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게 평정 척도라는 게 있죠. 평정 영어로 레이팅이에요. 레이팅. 그래서 평정 척도는요 응답의 범주를 줄 때 낮은 것부터 여기 지금 이게 빠져 있는데요. 낮은 것부터 이제 높은 것까지 매우 만족에서 매우 만족에서 매우 여기가 이게 빠졌습니다. 매우 불만족까지 혹은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요거를 서열 수준으로 범주를 주고 그 중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를 체크하도록 하는 형태, 이것을 우리는 평정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척도 유형 얘기할 때 평정척도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21회 그러니까 2023년 시험에 한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실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리커트 척도여서요. 그래서 평정척도는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124페이지에 평정척도의 땡땡땡땡 네 번째 땡을 보면 자 일단 세 번째 땡 장점은요 간단해요. 그래서 작성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단점이 있죠. 자,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평가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얘의 정도를 인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자에 따라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가졌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총화 평정 척도예요. 우리가 평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아까 레이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총화는 뭐냐면 썸이에요. 뭐죠? 합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원래 이제 평정 척도는 단일 문항입니다. 어떤 문항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1, 2, 3, 뭐 혹은 4, 5 해놓고 여기서는 매우 불만족, 여기는 불만족, 보통, 반족, 뭐 매우 만족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정도 차이에 의해서 응답 범주를 배열하고 거기서 어느 하나를 체크하는 이런 한 문항을 우리가 보통 평정 척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이 한 문항으로 평정을 해서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가 사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문항을 이용을 해서 문항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복수 문항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자존감을 측정을 할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자한테 물어보는 거지. 넌 이거 이러니? 그러면 뭐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또 넌 이러니? 그럼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넌 이러이러하니?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을 한 후에 그 다음 이제 각 문항에 대해서 너는 어디에 해당해? 라고 하면 어떤 사람 3에 어떤 사람은 2에 어떤 사람은 각 문항에 대해서 첫 번째 문항은 3에 두 번째 문항은 2에 뭐 세 번째 문항은 5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죠. 이 개별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채점을 할 때 배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배점과 평정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자존감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기 위해서 이 문항에는 얼마, 이 문항에는 2, 이 문항에는 5 이렇게 이제 개별 문항에 대한 평정 혹은 배점을 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문항은 그 사람은 3회, 그 사람은 두 번째는 2회, 그 다음에는 5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탈 이 사람의 자존감 점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하는 형태 이런 걸 총합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복수문항에 대해서 복수문항으로 그 사람의 어떤 특정 개념을 측정을 하되 각 개별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한 후 그거를 총점을 내서 그 사람은 그래서 얼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방식이 총합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5페이지에 총합평정의 그 끝부분 리커트 척도의 바로 윗부분에 보면 이 총합평정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점수를 내는 산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리커트 척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리커트 척도는 대표적인 총합평정 척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커트 척도는 곧 총합평정 척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이걸 지금 구분해서 써드린 이유는요. 원래 이제 총합평정 척도를 제시했던 학자는 베일리라는 학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각 문항에 대해서 1, 2, 3, 4, 5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이 문항에 대해서 1, 2, 3, 4, 5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이렇게 물어봤던 게 아니라 처음에 오리지널 버전, 그러니까 총합평정 척도를 처음으로 얘기했던 베일리의 오리지널 버전은 복수문항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가 아니라 그냥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O 아니면 X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찬성에 응답을 하면 1점을 주고 반대에 응답을 하면 0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문항에 대해서 찬성에 체크한 게 뭐 예를 들어 3개고 나머지 7문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대에 체크했다면 그러면 3개만 1점씩이 되니까 얘를 플러스하면 그 사람의 이 점수는 3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베일리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버전의 총합평정인데 어쨌거나 개별 문항에 대해서 1 아니면 0으로 배점을 한 후 그거를 총점을 해서 그 사람은 총 얼마다 이런 식의 방식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리커트라고 하는 학자가
응답의 범주를 OX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면 혹은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해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응답 범주를 다양화시켜서 전혀 그렇지 않으면 낮은 점수인 1,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 조금 더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면 그럼 2, 그 다음에 3, 4 그래서 매우 그렇다에는 가장 높은 점수인 5를 부여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이제 복수의 문항이 있는데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나는 여기에 나는 이거는 여기에 여기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여기는 2점 여기는 3점 여기는 4점 여기는 3점 여기는 2점 2점을 배점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리커트 척도는 대표적인 총합평정 척도입니다. 그 이제 개별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배점을 한 후에 그 배점을 어떻게 한다? sum 총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합계를 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뭐 무슨 점수는 이거다라고 내는 방식을 리커트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복수의 문항의 그러니까 배점을 한 후 총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수의 문항, 이 각각의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제 이 문항에 대해서 너 외롭지 않게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나를 동행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와 대화를 해주기도 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이 5개의 범주 중 하나에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설문지 유형을 얘기를 했을 때 설문지를 딱 보고 이 설문지의 측정 수준이 명목인지 서열인지 등간인지 비율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1, 2, 3, 4 응답 범주를 주고 체크하도록 하는 형식이면 뭐다? 명목 아니면 서열이다. 다만 이 범주들 간에 높고 낮음이 성립을 하면 그때는 서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등간이나 비율은 보통은 직접 자기가 응답값을 쓰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리커트 척도 예시를 봤을 때요. 자, 이거는 숫자를 직접 쓰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5개의 범주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골라서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가끔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체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명목 아니면 서열인데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얘는 서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25페이지에 리커트 척도의 개념의 두 번째 땡, 각 문항의 단순 합상을 통해서 서열성을 산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의 두 번째 땡에도 보면 척도에 포함된 모든 문항은 무슨 변수다? 서열 변수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범주 중에 하나를 체크하는데 그 범주들 자체가 서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의 세 번째 땡 보면 모든 문항은 동일 가치를 가치라고 하는 건 값이에요. 숫자가 같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모든 문항은 그냥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을 했다면 똑같이 다 1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매우 그렇다에 응답을 했다면 그건 다 똑같이 5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같은 항목 범주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냥 똑같은 값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항에 대한 배점 기준은 동일하다. 이 얘기를 모든 문항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렇게 척도 구성에서 되게 편한 방법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영어 시험 문제 20문항짜리를 봤다고 합시다. 그럼 채점을 어떻게 해요? 1 맞으면 5점, 틀리면 빵점. 2 맞으면 5점, 틀리면 빵점. 이런 식으로 개별 문항에 대해서 5 아니면 0을 배점을 즉 레이팅을 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점수를 어떻게 하죠? 썸하면 모든 문항에 대해서 5점이 배점이 된 아이라면 썸을 하면 5 곱하기 20 해갖고 이 친구는 1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산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개별 문항의 레이팅 그리고 썸하는 총합평정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총합평정 내지는 리커트 척도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시험 점수를 산출할 때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다? 자, 특징의 첫 번째 땡 보시면 단순 합계 척도의 대표적 방법으로 척도 구성과 활용이 용이하다. 척도를 만들기가 쉽고 쓰기도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채점에서도 그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라는 거고 설문조사 혹은 사회조사에서도 이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5페이지 맨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적 일관성은요. 내적 일관성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신뢰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뒤에서 신뢰도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트만 척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트만 척도의 대표적인 예는 127페이지 위쪽처럼요. 이때는 딱 한 기준이에요. 단일 차원성을 강조합니다. 한 차원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딱 하나를 강도가 느슨한 것부터 강도가 센 것까지 조금씩 더 강도를 올려가면서 물어보거나 혹은 강도를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낮은 것으로 묻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를 들자면 허용도 이런 걸 물어볼 때 장애인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오케이. 그럼 서울에 있는 거 오케이.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오케이. 우리 옆집에 오는 거 이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좀 먼 거부터 근거리 순으로 강도를 좁혀 나가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걸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이런 걸 체크하는 걸 거트만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26페이지 거트만 척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리커트 척도에서는 문항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동일한 값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항 간 서열성을 감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항 간 서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커트 척도는요. 문항들이 이게 얘가 약하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고 이 문항 간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얘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볼 뿐이지 문항 자체가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다만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는 높고 낮음이 있죠. 그렇죠. 응답 범주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이 있지만 문항 자체의 서열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리커트 척도는. 그런데 거트만 척도는 뭐죠? 문항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강도, 우리 집까지 허용한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집 옆까지? 이런 식으로 문항 자체의 서열성을 두는 형태예요. 이때 이제 문항 자체의 서열성, 강도의 차이는 한 차원에 따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굵은 글씨, 단일 차원성, 그 다음에 문항을 서열화한다. 그 다음에 누적 척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옆집에 장애인 시설에 들어와도 나는 괜찮아 라고 응답을 했다면 사실 그거보다 헐렁한 기준은 당연히 오케이였겠죠. 그 강도가 가장 센 것에 그 사람이 예스라고 응답을 했다면 이거에는 그 낮은 것들이 이미 누적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거트만 척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가다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리커트 척도는 대표적인 총합 평정 척도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대표적인 거트만 척도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트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척도의 형식은 문항 자체가 좀 느슨한 것부터 센 것 순으로 이렇게 강도의 차이를 두는 것을 거트만 척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거트만 방식을 활용을 해서 보가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인종 간, 서로 다른 민족 간,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척도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 내 소수민족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아시안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라틴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국인에 대해서 영국인에 대해서 혹은 중국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거트만 방식처럼 있잖아요. 되게 가장 멀리에서 오지마 이런 것부터 해갖고 나는 너랑 결혼해서 가족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요. 강도가 훨씬 더 그렇죠. 강한 것 순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우리는 거트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거트만 척도 유형 중에서도 서로 다른 민족 간, 서로 다른 국민 간, 서로 다른 인종 간,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쟤네들에 대해서 나는 어디까지를 허용하고자 하는가 이 사회적 거리감을 이 거트만 방식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만들었는데 이 보가더스가 만든 이 척도를 뭐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척도도 거트만 척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아까 단일 차원에 따라서 문항을 서열화하고 일종의 누적 척도에 해당한다. 이 특성을 똑같이 공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미분화 척도라고도 얘기하고요. 어휘
차별, 어휘 변별, 의미 차별 척도라고 굉장히 번역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28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 의미 차별 척도라고도 하고 의미 차이 척도라고도 하고 어의 차이 척도라고도 하고 어의 차별 척도라고도 하고 어의 변별 척도라고 산다. 대충 때려잡아서 이 말인가 보다. 이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역어가 워낙 다양해서 그래요. 근데 의미 분할 척도는요. 127페이지 아래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여러 형용사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척도의 양 끝에 서로 반대되는, 그래서 흥미롭다, 지겹다, 단순하다, 복잡하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다, 쓸모없다, 있다, 쓸모없다, 어렵다, 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척도의 양 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치를 해서 그 사이에 나는 이것을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분화 척도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스톤 척도예요. 자, 서스톤 척도는요,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척도 유형들 중에서도 가장 측정 수준이 높아요. 가장 측정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른 척도들은, 나머지 척도들은 이 정도는 다 서열 수준이다, 내 척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는 등간 수준의 척도로 간주가 됩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얘는 상당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등간 수준이다라고 보자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스톤 척도의 측정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제 얘가 등간 수준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자라고 다른 애들보다는 좀 수준이 높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척도가 정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리커트 척도는요, 어떤 문항에 응답을 하든, 그러니까 어떤 문항이든지 간에 그냥 그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면 똑같이 1점을 주고, 매우 그렇다라고 얘기했으면 똑같이 5점을 주고, 그러니까 문항 간 배점에 차이를 두지 않아요. 이게 리커트 척도거든요. 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값들을 부여해서 합산을 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모든 문제 맞으면 5점, 틀리면 0점으로 일괄 측정을 한 후 합산을 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리커트 혹은 총합 평정 척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1번은 엄청 쉽고 2번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게 총합평정 척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맞추든 엄청 쉬운 문제를 맞추든 맞추면 똑같이 5점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동일 가치를 갖는 걸로 간주하는 리커트 척도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채점은 엄청 편하죠. 그 문제가 어려우니 쉬우니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맞았네? 5점. 얘도 맞았네? 5점.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써먹기가 편합니다. 이게 리커트 척도예요. 그런데 이 서스톤 척도에서는요, 문항의 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지로 얘기하면 이 문제는 되게 쉽고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똑같이 배점하는 건 논리적이지가 않다. 예를 들어 얘는 2점을 준다면 얘는 6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문항별 가중치를 달리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달리해서 채점을 하는 방식을, 이걸 서스톤 척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체별 허용도에 대한 이런 문항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허용도일 수 없어, 그 다음에 별 문제 없어, 이런 말들은 사실 체별 허용도에 대해서 서로 강도가 다른데, 그렇다면 이제 각 문항에 대해서 yes라고 얘기를 할 때 얘는 몇 점을 주고 얘는 몇 점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2점 주고 얘는 6점 주자. 이게 먼저 나와야 그래야지 점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척도치 혹은 가중치를 문항별로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문항별로 이 문항에는 얼마를 줘야지, 이 문항에는 얼마를 줘야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 문항을 평가해달라고 사람들한테 평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럼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는 허용도가 되게 높은데, 이거는 반대하는 경우가 되게 높은데,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를 좀 달리 부여를 하겠지.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에 따라서 그럼 얘는 평균 얼마를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트 척도에 비해서 만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